경제읽기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오늘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인데 앞서서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0.25% 금리를 올렸고 이번에도 또 올리는 두 달 연속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에서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팎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유지할 이유, 또 올릴 이유가 복합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중국이 봉쇄돼 있어서 중국이 경기를 좀 잡아 끌어내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거는 금리를 유지해도 좋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밖에 보면 미국의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 그리고 4월에 나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 4.8%. 네.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 이것도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조사한 앞으로 금리 혹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조사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3%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것도 역시 약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볼 때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라면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번에 빅스텝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던 건 사실 정말 그렇게 큰 걸음으로 걷겠다라기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좀 낮춰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언어로서 좀 압박을 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는데 생각만큼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기에는 공급 측면의 쇼크가 워낙 큰 상황입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통화긴축 속도도 빨라지고 있잖아요. 빅스텝도 22년 만에 단행을 했고요. 지금 이달 초에 미국이 단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가 또 금리를 결정할 시기가 온 거고. 지난번에 우리는 0.25, 미국은 0.5. 그래서 지금 금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역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물론 있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과거 사례를 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에서 2001년 사이,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세 차례 우리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걱정되는 시나리오가 미국이 기축통화국인데 금리까지 높다. 안전한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간다. 자산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팔고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환율은 오를 테고 자산 가치는 떨어질 테고 금융시장이 패닉이 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세 번의 경우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이 그때는 우리 경제 체력이 금리가 역전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우리가 버텨야 될 만한 아주 심각한 경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환율 사정도 지금하고는 좀 달랐는데 지금은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랑 반드시 같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 세 차례의 사례에서 또 가장 비근한 사례를 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공격적으로 외자가 유출됐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증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 8조 원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만 또 채권 시장에서는 그대로 머물러 줬거든요. 또 금융시장에 자본이 순 유출되었느냐 이걸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결국은 순 유입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또 공급망 충격 이후에 나라마다 회복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상황에서 금리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조심스럽지만 소위 말하는 발작에 가까운 상황 그렇게까지는 연출되지 않을 거다. 이게 일반론입니다. 또 시장에서도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셨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어찌됐든 시중에 풀린 이제 유동성 자본들, 소위 이제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전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요인을 보면은 가계에 지금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 채무나 이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좀 악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거의 우리가 금리 얘기를 할 때 항상 같이 네.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대략 한 3.3조 원, 3조 3천억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한국은행의 추산인데요. 예. 실제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도매금리가 올라가면 순차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갈 테니 예. 여기에서 돈 빌려 쓰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뭐 자명하게 늘어날 겁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좀 대출 관리를 깐깐하게 해오기도 했고 예. 잘 안 빌려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의 상황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통계 내고 감소가. 가계 대출이 좀 감소했다 이런 예. 통계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 관리 가능한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내일 이제 회의 결과를 또 지켜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정부가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네. 최대 50년 만기의 모기지론을 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출 규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워낙 청년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대출받기 어려워서 내 집 마련이 힘드니까 기간을 이제 늘려서 이제 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내가 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의 범위가 좀 넓어진다. 네. 좋은 점도 있고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일단 DSR 규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가 된다. 이게 예. 현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제도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금리가 그냥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내 소득에서 40%를 넘기가 더 좋은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청년층이나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 초장기 대출 상품이 나타난다 하면은 어쨌든 선택지는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작년 7월부터 40년짜리 상품을 내놨기 때문에 50년짜리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네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50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살에 대출 받으면 70이 아니군요. 80까지, 80까지. 예. 그렇죠. 80살까지 갚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종전에도 내가 70살까지 이걸 갚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80살까지 상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상품을 좀 디자인하기 나름입니다. 네. 내가 소득이 많은 기간에는 조금 더 많이 갚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똑같이 뭐 얼마씩 이게 아니라 예. 소득이 적은 지금은 조금 덜 갚고 소득이 많은 구간에 접어들면 대략 30대 후반에서 뭐 40대 후반 정도 될 텐데 예. 전생에 걸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구간이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상환 부담을 늘리고 예. 나중에 소득이 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상환 부담을 줄이거나 아니면 상환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유리하게 디자인을 할 수는 있는데 조삼모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만약에 연봉을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치죠. 예. 이 직장인이 만기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현재는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예. 만약에 이 상품을 50년짜리로 늘린다 하면 네. 4억 3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연봉에서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 테니까요. 예. 그런데 이자 부담을 보면 30년 만기라고 하면 이자는 전생에 걸쳐서 대략 2억 5,200만 원 정도 갚으시면 되는데 50년 만기로 상품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전생에 걸쳐서 4억 6천만 원 정도를 갚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빌렸던 원금이 4억 3천만 원이니까 네.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자를 아마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도 예. 불구하고 일단 가상으로 우리가 그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대출받는 분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예. 제도가 좋다, 나쁘다, 선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가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 아래서 대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돈을 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고안해서 나온 상품이고요. 그래서 정책금융 상품으로 작년에 먼저 실험을 해봤는데
그거는 반응이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고 금융권의 요구도 좀 반영이 돼 있죠. 네.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을 못하게 사실상 대출 규제가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면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권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요구와 여러 가지가 믹스돼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0년에 100% 이자라고 볼 수 있는 건 네. 네, 어떻게 보면 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한 느낌인데 지금 이게 어쨌든 이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이제 자가 보율이 한 60%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되는데 그럼 결국 집 없는 사람이 이제 40% 정도인 셈인 건데 이게 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아닐 거고 또 다른 계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층이 소외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죠. 예. 사실은 그 중년층에 접어든 이후에도 자가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10집 중에 6집 정도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가운데 만약에 혼자다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다 이러면 오히려 좀 단출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겠지만 아이가 하나, 둘 이렇게 태어나고 자가가 보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이 막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고통지수는 훨씬 더 클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을 위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분명히 타당하고요. 전체 만약에 이걸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서 구성할 때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지원책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중장년층 혹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의 내 집 마련도 문제지만 네. 노인 빈곤도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지금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대리운전 시장이 이렇게 규모가 큰지는 몰랐습니다. 시장 조사를 한 결과 그 규모가 2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리운전업이. 근데 이게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 쪽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 2025년 5월 말까지는 대기업이 3년 동안 이제 진출할 네. 수가 없는 시장이 되었는데 이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동반성장위가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회의를 하고 내놓은 결론인데요.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나 티맵 같은 대기업들이 있어서 기존에 한 3천여 개의 그 소상공인이라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예. 하죠. 그래서 기존의 작은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 대기업들이 더 이상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거나 추가적으로 다른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게 해달라. 작년 5월에 이제 동반성장위에 호소를 했던 내용이고 예. 1년의 논의를 거쳐서 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해서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카카오나 티맵 같은 회사들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자제해라.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포인트를 쌓거나 아니면 사실상 현금성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몇 회 이상 사용하면은 금액이 누적이 되고 네. 이게 가두리 양식장이 돼서 그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업체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카오한테만 유리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시장의 한 40% 정도를 카카오가 차지하고 있고 네. 티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략 1% 미만이라고 지금 집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는 더 이상의 그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는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채 마케팅하지 말아라. 티맵이 카카오를 따라갈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카카오는 기존의 시장을 아마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그 작은 회사들의 주장인데 또 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복잡합니다. 네. 이번에 제안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는 그 대리업체들 이쪽에서 환영하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기존의 시장이 모바일 앱으로 부르시는 시장이 있고 예. 전화로 부르시는 시장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전체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전화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나 그 몸집을 불리는 걸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를 좀 들여다보면 카카오가 이 전화를 연결해주는 중개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카카오에 직접 전화해서 대리기사를 부르는 건 아닙니다만 네. 콜하고 기사님들을 연결해주는 그 시스템에 깊숙하게 관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예.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지금 큰 틀의 합의 말고 부속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측이 동반성장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뤄질 부속안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도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서 여기에서 기존의 작은 대리업체들은 동반성장위가 사실상 겉으로는 대기업을 규제해 주는 것 같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이 결정이 결코 카카오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쟁점에 대한 이 합의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중소업체들은 그래서 이 추가로 대기업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연결해주는 중개업 같은 것들을 못하도록 아주 세세하게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 업계의 입장은 상당히 엇갈립니다. 사실 카카오나 티맵 측에서는 마케팅의 방식까지 규제한 건 과도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시장이 워낙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주장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핵심적으로 좀 빠져있다, 좀 안타깝다 싶은 건 대리기사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처우 개선에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업체가 늘어나면 처우가 좀 개선됐다 이런 소식이 보통은 들려오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발로 뛰고 있는 분들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